만약 한 가난한 선비가 단돈 만냥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조선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나아가 청나라와의 외교 판도까지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이야기를 그저 허구로만 치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리타분한 옛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는 허생의 기발한 상상력이 당시 조선이 마주했던 심각한 경제와 외교 문제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었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전해준다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허생이라는 인물이 던진 질문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 보시죠. 낡은 초가집에서 오직 책만 읽으며 세상 물정 모르던 선비, 허생. 그의 아내는 삭바느질로 겨우 식구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으니 그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갔을 겁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장사라도 하라고 따끔하게 질책했죠. 이 말에 허생은 그제야 읽던 붓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양의 부자 변씨를 찾아가 무렴한 양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변씨는 허생의 비범한 기세에 놀라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내어주었죠. 그저 책만 읽던 은둔 선비가 단숨에 거금을 빌리다니 참으로 위아한 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첫 발걸음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만냥을 손에 쥔 허생은 곧장 한양 저작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첫 경제활동은 실로 파격적이었는데요. 바로 과일 매점 매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양시장에서 제사상에 필수적으로 오르던 배, 밤, 대추 같은 과일들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유통구조는 매우 취약해서 특정 품목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허생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백성들은 조상에게 제사조차 지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생은 이렇게 벌어들인 엄청난 이윤을 다시 변씨에게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비단과 말총 같은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한 유통구조와 시장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죠.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선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생은 이번에는 서해안의 한빈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질서하게 약탈을 일삼던 도적대를 찾아갔고 그들을 설득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었죠. 무법천지이던 도적대는 허생의 뛰어난 지도 아래 질서를 배우고 밭을 갈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허생은 그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섬은 곧 황무지에서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여 식량을 생산했고 남은 물건들은 무역선을 통해 인근 나라에 팔아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 창고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허생은 이처럼 작은 섬 안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생산하고 교역하며 부를 쌓는 말 그대로 자립적인 이상 경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는 이 섬을 통해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무능한 위정자들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허생은 빈 섬이라는 작은 공간의 모든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는 도적대를 문명화시키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며 외교적 자립의 초석까지 다져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 조선의 현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허생은 이 섬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기발한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북벌론이라는 허상의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빈 섬에서 펼쳐진 허생의 놀라운 실험은 무능한 위정자들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백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꿈꾸게 했죠. 그는 도적대를 문명화하고 부유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외교적 자립의 초석까지 다져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시 조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허생은 이 섬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기발한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북벌론이라는 허상의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섬에서 돌아온 허생은 자신이 이룬 막대한 부를 변씨에게 돌려줍니다. 변씨는 허생의 비범함에 깊이 감탄하며 당시 조선의 최고 무신이었던 어영대장 이완을 그에게 소개하죠. 이완은 허생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 북벌의 대의에 동참시키려 합니다. 그는 허생에게 조선이 청나라를 정벌하고 삼전도의 치욕을 갚아야 한다며 호기롭게 북벌론의 꿈을 펼쳐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오랑캐 청나라를 응징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강조했죠. 하지만 이완의 말을 들은 허생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완의 북벌론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 날카롭게 꼬집기 시작합니다. 허생은 이완에게 진정으로 북벌을 원한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첫째, 명나라의 후손을 찾아와 조선에 모시고 대의명분을 세울 것. 둘째, 청나라의 척화파 인사들을 보내 청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사정에 정통하게 될 것. 셋째, 청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와 우리의 힘으로 삼을 것.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되물었죠. 허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완은 당황하며 주저합니다. 특히 청나라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사대부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허생은 이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며 더욱 실망합니다. 그는 이완의 무능함과 조선 위정자들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삼전도의 치욕을 잊고 헛된 명분만 쫓으며 실질적인 국력 강화와 인재 등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갈하죠. 허생의 눈에는 이완의 북벌론이 그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허생이 던진 이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즉 실질적인 국력 강화와 현명한 외교 전략의 부재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었죠. 그의 제안들은 형식적인 명분보다 실질적인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시 실학자들의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직된 사회는 허생의 파격적인 제안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정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낡은 관념과 명분에 갇혀 새로운 시대를 일궈낼 통찰력을 잃고 있었죠. 결국 허생은 이러한 현실에 깊이 실망하고 이완을 뒤로 한 채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고 실질적인 국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헛된 북벌론만 외치는가? 라는 그의 일갈은 당시 조선 위정자들의 무능력과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충격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메시지였죠. 이 허구의 인물이 던진 질문이 실제 역사 속 조선의 고뇌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허생전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시대의 모순을 꿰뚫어 본 예리한 비판이자 실질적인 국력 강화와 현명한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한 지식인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허생이 던진 질문들은 비단 조선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인 국익과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명분이나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닌 진정한 국력 강화와 현명한 외교적 판단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허생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